김정민 소장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책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읽어봤는데 내용은 예전부터 저도 일부 그 공부 모임에는 저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가끔씩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이쪽 분야에 올해부터 있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지마도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소감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대중에게 알릴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읽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냐, 학교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거의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제가 그 70년대, 73년생이 때 정교조 세대거든요. 정교조가 그때 이제 들어와서 이제 침투해서 가르칠 때 세다 보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파 쪽 사람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제 나이 또래가 제일 주사파가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개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안이한 방식이 결국 오늘날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날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과연 몇 %의 사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것을 좀 더 대중화시키고 그 다음에 더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사람들의 언어, 정서, 그리고 각종 현실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다시 재조명해서 그 각종 세미나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확산시키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책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면 그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역사 논쟁을 얘기할 때는 근대사 논쟁입니다. 거의. 근데 근대사 논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강단에다가 제하라고 지금 나눠서 역사학계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 강단사학계 쪽은 고대사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저는 그 기독교라는 종교적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야사학계 쪽은 어떠느냐? 제약계에서 조금 고대사를 맹렬하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근대사는 양쪽에 다 연구를 하는데 근대사를 연구하는 관점의 차이가 강단사학 쪽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제야사학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요. 그 우리가 전문적으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지식인들끼리 서로 내가 누가 더 얼마큼 아냐를 공유하고 학자적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좌파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그 러시아에서 있었던 막시즘이죠. 러시아가 아니죠. 막시즘과 그 다음에 그 민족주의가 합쳐져서 주체 사상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모택 통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냥 북한은 고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냐면은 우리나라의 제야사학자들이 예전에 한국 내에서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절에 이 사람들에게서도 어떤 정신적 등대가 되어버리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주체사상하고 많이 결합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왜냐면은 고대사를 연구하는 거는 한국은 하지 않는데 북한은 한다.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고대사를 연구했던 낭만적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학자들,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닌 바깥에서 있던 제야사학자들이 상당 부분이 친국적 성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수 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역사 패권, 역사적 그 정당성이나 철학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입지가 좁아졌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세적으로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저평가,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은 평가를 안 하려고 하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대사조차도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려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반 청년 대중들은요 고대사에도 관심이 있고 근대사에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요 강단사학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역사적 그 헤게모니 논리가 저쪽으로 다 치우쳐버렸어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국제관계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족주의 학자는 종족적 민족주의입니다. 이 책에도 나옵니다. 바로 한민족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고대가 해석하려다 보니까 심지어 러시아 땅 전체를 다 한민족의 영토였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연구한 내용을 받아서 그들의 논리를 합쳐갖고 자기네 논리를 정당화시키는데 섞어 쓰려던 단체가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이 우파 쪽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연구한 그 결과물들을요 좀 더 쉽게 대중의 언어로 해가지고 많은 대중에게 좀 알기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알리는 게 굉장히 그 시급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적으로도 우리가 우수하지만 일종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처럼 저질 제품이자 대량 생산해서 일반 민간에 확 뿌려버리게 되니까요. 제대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이러한 이 사상이 대접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버림받으면 소외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시장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우리가 말려갖고 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대중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전략을 앞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